시간 이런 법 저런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런 법 저런 법의 우리 미남 변호사님이시죠. 조성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게스트분은요, 우리 상담사 김지선 선생님이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서부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 김지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면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피해자들의 편익 증진 및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이시군요. 야, 우리 오늘 부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이요, 눈이 왔어요. 캬, 밖에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쵸? 너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시려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솔로인 저에게는 연인들이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오순도순 걸어갈 때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파토를 내고 싶고 마음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어디 그런 남자 없을까요? 뭔가 이게 소지섭 같이 뭔가 박력 있고, 소지섭 하면요 또 그런 멘트 딱 명장면 대사 있잖아요. 유명한 거. 너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너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박력 있는 남자. 그건 박력이 아니죠. 박력이죠. 리드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져온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영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영상 정말 화가 나도록 잘 봤습니다. 야. 네. 이거 진짜 이거는요 반인륜적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팩트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게 때린 것도 모자라서 트럭으로 어떻게 그렇게 돌진해가지고 사람들 다치려고. 네. 아니 근데 정확히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네,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폭력 등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자유로운 생활 형성이 침해받는 것 등을 일컫는 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뉴스를 보면 진짜 한 달에 진짜 한두 번 꼴로는 꼭 데이트 폭력이라는 뉴스가 꼭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에도 유형이 또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좀 나눠보면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이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 행동, 그 다음 허락 없이 이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 추행의 유형.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막 무서운 말을 하거나 막 심하게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정서적, 심리적 폭력, 신체에다가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폭력, 그리고 이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폭력 중에 다 이해가 가는데 통제 행동 있잖아요. 너 짧은 치마 입지 마라.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이거는 뭐 질투. 남자친구면 당연히 뭐 질투기 때문에 짧은 치마 입지 말아줘. 남들이 볼까봐. 뭐 이런 건 괜찮지 않나요? 보호하려고 딱. 조금 통제 행동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2 유형 중에 허락 없이 이제 신체를 만지는 행위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키스할 때 네. 남자친구가 나 키스해도 돼? 라고 말하고 키스하던가요? 분위기 깨게 정말. 그런 거 너무 싫죠. 박력 있게 탁 해줘야죠. 그래?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키스해도 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를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혹시 키스해보고 한 적은 있나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형들이 사실은 어떤 묵시적 동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성의 행위와 언어를 남자가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 이 사람이 나의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또 부소장님께서는 많은 사례들을 이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데이트 폭력의 사례가 있었을까요? 전국적으로 데이트 폭력 사례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정도가 굉장히 단순한 폭력이 아닌 범죄 행위까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법적 처벌, 가해자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받아야죠. 우선 데이트 폭력을 하게 되면 조금은 또 가까워졌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가까웠던 사이가 헤어지려고 할 때 경우를 상정해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남자가 예를 들어 여성 쪽에서 헤어지자거나 아니면 잠깐 좀 관계를 좀 소홀하게 한다면 남자들은 분명히 전화하고 문자 하겠죠. 그러니까 했어요? 그게 좀 과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돼요. 네, 그리고 전화를 많이 하면 예전에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과도한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한 50통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게 되면 이때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 손 잡은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폭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힘을 가하는 거니까 여성 입장에서 의사에 반하면 폭행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손을 잡기 전에 잠깐 차 좀 타. 안 탄다고 하는데 계속 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에 반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간호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타지 않았는데도 손을 끌고 타게 하고 차 문을 닫고 운전해서 출발하면 무슨 될 것 같으세요? 납치죄. 네, 납치 강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큰 범죄로 넘어가죠. 더 심한 범죄로 가면 성범죄, 강간 아니면 강제추행,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이 모든 범죄들이 여러 가지 형사범죄법에 위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많이 처벌되거나 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진 잘 않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의 첫 단계는 폭행까지만 거의 이루어지는데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되는 건수라든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상해 이상으로 넘어가야만 실제로 범죄화가 되고 법정에서 처벌받고 이러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여성의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제도 장치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완되고 더 많이 요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대응 방법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애정 관계이고 긴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자꾸 봐줘요. 감정적으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폭력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네.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범죄들이 자꾸 더 크게 됐을 때 드러나는 거는 은폐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다 알리셔야 되고요.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알리지 못한다면은 공적인 저희 센터라던가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 찾아가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될 수 있으면은 단둘이 만나지 않으셔야 돼요. 술집에서 또 술 먹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과거 얘기하면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만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동석을 한다던가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어 장치나 제어 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혼자 있지 않게, 특히 뭐랄까요, 으슥한 곳에,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고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데이트 폭력이라면 현재 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미 이별을 했어요. 네. 이별을 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보복하고 괴롭히는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하기.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강도는 세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폭력이 정말 강력 범죄로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증거 수집이 좀 필요해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검사 입장에서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증거가 없으면 매우 부족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음도 하고 문자 메시지, 카톡 같은 걸 남겨오느라고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법률가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택하라라고 하고 싶어요. 우선 내가 보호받는 게 먼저니까. 네. 그리고 아까 사진도 찍으라고 하셨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신체가 전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의식될 수 있게 찍고 그 부위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대부분 분들이 여기 맞아서 표시나면 여기만 딱 찍어요. 네. 누군지 몰라서 나중에 증거로 인정되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혜정 씨가 여기가 손이 다치셨으면 혜정 씨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찍고 이렇게 팔을 찍고 손을 찍고 이렇게 좀 다가가면 이 옷부터 쭉 알 수 있고요. 이거 중요한 네. 정보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녹음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대화하는 녹음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보호법상 불법이 아닌데 이게 제3자가 녹음하는 것들을 나중에 채취하겠다고 해서 말할 때 그 말이 나오게 해줘 라고 하고 녹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행위고 증거로 쓰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신고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보복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신고할 때 보복을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기보다는 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같이 동시에 요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보호시설을 연계해줘서 임시숙소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임시숙소를 얻어주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요. 받을 수 있고 특히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줘서 바로 누르면 112로 바로 GPS라 이런 것들이 신고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사장님이 할 말씀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아까부터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성원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반인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또 신고라는 그런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데이트 폭력 피해가 아닌가? 혹시 이러한 사정이 생긴다면 1366을 비롯해서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들이 전국에 이렇게 공인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TV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혹시 데이트 폭력에도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피해자들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기관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외에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의 처벌들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영국에서 2009년도에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2014년도에 데이트 상대의 전과, 폭력 관련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상상을 못하겠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전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거 당장 우리나라에 이거 도입해야 됩니다. 이거. 경찰은 당사자 요청이 없어도 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만나고 있는 데이트 상대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까지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처벌 아차를 하고 있어요. 2008년에 17살 소녀가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총을 맞아서 또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사망하기 전에,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여성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었는데 신변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범죄가 발생한 걸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연인 관계까지도 신변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고 총기 몰수도 가능한 KT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게 됐어요. 데이트 폭력이 재범률이 높고 그리고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오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우리 변호사님과 또 부소장님의 개인적인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예방하는 거예요. 우선 법 제도가 지금 현재는 피해를 당한 사람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거나 이후에 범죄 발생 이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같이 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도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법 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이성들은 서로의 성에 대해서 그 상대 성에 대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에 잘 그 내심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명확한 인식과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도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의 진심, 그 행동을 대하는 상대의 진심, 느낌들을 좀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대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여성분이나 아니면 상대 성에 관련된 분들이 좀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자신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우리 부소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뭐 의례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와 교감에 대한 민감성 키우는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폭력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요. 네. 또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는 거.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회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 이런 법 저런 법. 오늘은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바로 인식 개선, 우리 남성과 여성들의 인식 개선. 두 번째, 또 피해자들의 용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내가 주는 사랑이 지금 피해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지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 lonely, I need inspiration. Let's get party.